매일 밤 자기 30분 전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어떻게 해주셨냐면 초등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 다 수학 학원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 학원과 별개로 이 두 권의 문제집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어떤 아이가 자기가 수학 실력이 약하다고 해서 수학만 공부를 해버리면 수학 성적은 오르더라도 오히려 국어, 영어 성적은 떨어지고 결국에 최상위권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의 저자이신 임민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의대를 재학 중이고 이번에 책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의 작가인 임민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본론부터 여쭤볼게요. 네. 의대생, 정말로 최상위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 때 과목별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국어 과목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국어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게 독서입니다. 네네. 독서. 사실 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독서에 있어서 총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문학책과 지식책의 조화라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책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과서에 문학 작품이 실리거든요. 근데 그 문학 작품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문학 작품 전체가 실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실리면서 문학 작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문학을 느끼는 방법 자체는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볼 때 문학 작품의 기법이라든지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사실 이 문학이라는 걸 정말 이해를 하고 느끼려면 발단부터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 이 과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는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시간도 없고요. 네, 그래서 초등 시기에 이 문학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문학책과 지식책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식책 같은 경우는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우리가 당장 내신 수능 시험만 봐도 과학이나 경제, 사회, 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직접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교 때 미리 경험을 쌓아두면 분명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 동화책 위주로 치우친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문학책과 지식책, 이 지식책을 얘기를 하자면 과학이나 사회 분야에 있어서 교육 만화책도 지식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화책 다음에 바로 줄글책으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바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잡지. 어떤 잡지요? 국어나 사회 잡지 같은 경우는 우등생 논술이나 초등 독서평서를 추천을 드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소년이나 우등생 과학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잡지를 보면 만화도 실려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고 최신 과학 트렌드라던가 관련된 직업들 또 시사 상식 다양한 분야의 글을 사실 줄글책들을 보면 되게 분량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잡지는 그걸 짧게 다루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흥미롭게 지식책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잠자리 독서. 잠자리 독서. 네, 매일 밤 자기 30분 전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어떻게 해주셨냐면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몇 학년 때까지요? 거의 중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읽어주셨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아직 한국 문학만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외국 문학을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혼자서 읽기 힘든 책도 어머님, 아버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고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맥락이 있으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자리 독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자리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 학부모님들이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두 가지를 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첫 번째가 부모님 입장에서 다음날 출근도 하셔야 되고 30분 이상 읽어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죠. 근데 아이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니까 자꾸 그 다음 내용까지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걸 끊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기 전에 시간으로 정하지 말고 분량으로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면 책이 정말 재미있어질 타이밍에 30분 됐다고 끊어버리니까 아이가 자꾸만 더 읽어달라고 하고 뭔가 칭얼대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만 읽자 이렇게 분량을 아이랑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부모님보다 책을 읽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빨리 읽어버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뭔가 재미없어 하고 그래서 잠자리 독서를 지속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책을 읽을 때 만약에 소설책이면 여자 주인공 파트는 아이에게 읽게 하고 남자 주인공 파트랑 나머지 해설 부분은 부모님이 읽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도 계속해서 부모님 속도를 맞춰야 자기 역할을 잘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춰지더라. 이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사고력, 선행, 심화 중에서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사고력이나 선행보다는 심화가 가장 중요하다. 저도 초등 과외를 많이 하면서 사고력 문제집을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경시대회를 준비를 하거나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중학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을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느꼈고 이 선행 같은 경우에도 요즘 초등 의대 입시반이 있을 정도로 선행을 빠르게 하지만 사실 저는 2년, 3년 더 앞서서 하는 걸 욕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다면 할 수야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고력이나 선행을 하다가 이 심화라는 걸 놓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초등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 다 수학 학원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 학원과 별개로 이 두 권의 문제집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심화 그리고 연산입니다. 첫 번째 심화를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심화 문제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 심화 문제집을 하는 것의 목적은 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학원 숙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 스스로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별표를 치고 학원에 가져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차피 학원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과제니까. 그렇죠. 아이는 숙제를 빠르게 끝내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심화 같은 경우는 학원과 별개로 심화 문제집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5문제든 10문제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사고력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수학에 크게 흥미가 없다가 제가 쌍둥이 형이 있거든요. 이 형이 뭔가를 시작을 하면 저도 따라서 하는 모방심리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형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쌍둥이 형이랑 수학 심화 문제집 하나를 가지고 5문제를 정해두고 누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푸는지 그런 대결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한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막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형한테 졌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을 하면 그때 제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 이런 걸 주겠다. 기간을 하루 이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일주일 내로만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4일 5일 지나다가 거의 마지막 날쯤 제가 다시 풀어봤을 때 놓쳤던 것들을 조합하면서 결국엔 그걸 풀어내고 어머니한테도 제가 선물을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물 때문에 했던 거였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한 문제까지 오래 그동안 고민을 해봤던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내가 한 문제를 깊이 고민했을 때 수학적으로 더 흥미를 느끼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분들 모시면은 항상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잘했겠지, 타고난 거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 배경이 사실 제가 이제 의대를 다니다 보면 또 의대 친구들도 보면 이미 서울에서 좋은 학군지 강남이든 대치동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그런 엘리트.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남 지역의 목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거기서 내내 지내면서 대치동의 현장 강의라던가 그런 거 전혀 없이 동네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수학에 있어서
있어서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는 연산인데요. 네네.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 과외를 많이 해보면 평소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 시험지를 보면 틀리는 것들 중에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중에 곱셈, 나눗셈 이런 기본적인 계산 실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산을 결국에는 잡아야 되는데 연산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초등 시기가 유일하거든요. 초등 학부모님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연산을 못하는 아이한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연산 공부만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수학이라는 건 개념을 배우고 그걸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서 흥미를 느껴야 되는 건데 아이에게 연산 공부만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시키다 보면 아이는 이 수학이라는 게 그냥 반복되는 이런 과정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연산 문제집을 시키되 하루에 10분, 20분, 많아야 30분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방향으로 꼭 연산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명료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영어는 어떻게 챙기셨어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 단어장들 뭐 열심히 외우고 네. 이렇게 문제집도 많이 풀었지만은 제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어 원서 읽는 거거든요. 저도 원서를 막 많이 읽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윈피키드 라는 영어 원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사실 이 초등 아이가 갑자기 영어로 된 책을 읽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렵죠. 네, 쌍둥이 책 읽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항상 한글 버전으로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로 먼저 읽으면서 대략적인 스토리나 배경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맥락이 나왔을 때 이게 이런 느낌으로 썼겠구나 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 둘 다 있는 그런 책을 구매하셔서 한글 버전을 먼저 아이에게 읽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한번 읽어보게 하면 초등 고학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영수 아주 명료하게 붙잡아 주셨는데 의대 하면은 이제 과학 쪽도 조금 더 흥미와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뭐 해볼만 하구나, 재밌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하려면 3가지 과학 공부를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과학 교육 만화 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읽었던 거는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 그리고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 이렇게 3권인데요. 이 교육 만화를 읽으면서 저는 그 속에서 과학 실험이나 과학 지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국어 파트에서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과학 잡지인데 제가 다녔던 과학 학원에서 과학 잡지를 숙제로 어느 분량을 읽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글쓰기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잡지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과학 실험입니다. 요즘에 과학 실험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실험왕이나 내일은 발명왕 만화책을 보시면 구매를 하면 그 키트가 같이 오거든요. 그 책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 중에 실제 그 하나의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되게 실험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대1 중고등학생들 상담을 거의 400명, 500명 진행을 했었고 또 주변에 의대 친구들도 중고등 최상위권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중고등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4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두 번째가 각 과목별로 시간 분배, 세 번째가 실전 연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꾸준한 복습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초등 시기 때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려면 결국 자기 주도적인 거의 가장 기본은 아이가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직접 선택한다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초등 시기 때도 부모님이 직접 아이가 다닐 학원을 정해주고 아이가 풀 문제집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서 아이가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수학 학원을 고른다고 할 때 부모님이 딱 정해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수학 학원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후보를 주고 각각 뭐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아이가 이 3개의 학원 중에서 여기 가고 싶어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선택권이라고 하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초등 학부모님이 아이에게 수학 할래 말래 영어 할래 말래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다 돼도
그래도 아직 제대로 과목을 시작을 못했다. 네. 그래서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안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으니까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집 이것들 중에서 뭘 풀래? 수학 학원들 중에서 어디를 다닐래?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적용 방향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특징은 각 과목별 시간 분배인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단원평가처럼 보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서 동시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떤 아이가 자기가 수학 실력이 약하다고 해서 수학만 공부를 해버리면 수학 성적은 오르더라도 오히려 국어, 영어 성적은 떨어지고 결국에 최상위권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각 과목별로 누가 얼마나 시간 분배를 잘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의대에 다니잖아요. 제가 의대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배우는 게 아니라 한 과목씩 배우거든요. 한 과목을 2주 동안 배우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과목을 공부하고 2주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대는 경쟁이 엄청 더 치열한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에너지의 100%를 한 과목에만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중학교, 고등학교는 오히려 여러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차별화를 더 시킬 수 있었던 거였구나. 누가 시간 분배를 잘하느냐. 그럼 결국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 시기 때부터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플래너다. 플래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일단 초등 학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플래너를 사다 주시면 안 되고요. 아이랑 같이 문구점이나 서점에 가서 예쁜 플래너 하나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한 다음에 이 플래너를 엄청난 형식을 가지고 거창하게 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앉아서 다음날 아이가 해야 할 각 과목별 뭐 숙제라든지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들 써보고 그리고 내일 같이 부모님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으면 영화 보기 써보고 준비물 있으면 준비물도 써보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 플래너는 매일 꾸준히 쓰는 거고 또 플래너라는 개념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실전 연습인데요. 평소에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시간 제한이 없이 편한 상태에서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내로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꾸만 더 틀리게 되는. 그래서 실전 연습이라고 하면 저희가 두 가지를 챙기자는 건데 첫 번째는 시간 제한 연습을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연 갈 때마다 강조를 하는 포인트인데 평소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단원 평가잖아요. 만약에 수학 단원 평가에서 이번 단원이 분수 단원이라고 하면 아이는요 단원 평가를 풀면서 아 어차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분수라는 개념만 가지고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범위가 섞이게 됩니다. 1단원부터 3단원이라고 하면 그때는요 수학 시험이 어떤 게 첫 시작점이 되냐면 아 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배웠던 그 많은 개념들 중에서 대체 어떤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그게 시작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연습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중의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이 연습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시중의 문제집도 다 단원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섞인 채로 푸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평소에는 잘 하더라도 자꾸 시험만 가면 더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 원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전 연습, 즉 시간 내로 푸는 연습과 그리고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 이걸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를 위해서 초등 시기 때 자체 기말고사를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서울 이학습터나 EBS 인공지능 단추라는 사이트들을 보면 각 과목별로 범위만 입력을 하면은 문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4문제에서 5문제씩 해서 실제 문제지처럼 출력을 해서 매 학기 말에 직접 부모님이 아이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건데 시험 기간을 1주에서 2주 정도 주면 아이가 스스로 한 학기 동안 했던 거를 복습을 하게 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순서대로 한 과목당 40분씩 보게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씩 주면서 실제 시험처럼 그리고 OMR 카드까지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OMR 카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OMR 카드까지 아이에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체 기말고사 형태로 아이에게 보게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필요한 능력들을 미리 연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복습 습관인데요. 자기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듣더라도 복습을 꾸준히 해야 그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건 중학생, 고등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워낙 자기가 해야 할 공부도 많고 진도에 쫓기다 보니까 복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매주 일요일 오전을 복습의 날로 정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주 일요일 오전에 각 과목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웠던 개념을 다시 암기를 하고 틀렸던 문제들이 있으면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다는 거죠, 매주. 매주. 네. 그래서 초등 한 4학년, 5학년부터는 복습을 매주 몇 요일 날 딱 정해진 시간에 이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습만 하는 날, 복습만 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두면 아이가 복습이라는 거에 좀 더 익숙해진 상태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출연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책을 준비하면서도 교육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네. 입장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있었고 감사합니다. 또 초등 학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제 책 이야기도 잠깐만 하자면 제목이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의대 입시를 권장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이 책 제목 그대로 지방 일반고에서 의대에 진학한 선배가 형 오빠가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초등 6년 동안 했던 것들 노하우들을 제가 정말 간결한 문체로 담아 두었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패널을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